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느끼시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 6주차 1차 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의, 지각 및 기억 발달에 대한 내용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제가 끄고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4월인데 4월은 봄이다 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또는 바람 부는 걸 보고 봄이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죠. 이제 이런 그 환경을 보고 이런 것을 지각을 해서 우리가 변화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지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감각 능력이 남들보다 더 발달해서 어떤 변화나 바뀌는 것을 남들보다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두운 밤에 혹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뒤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공포심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각 능력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아동들 같은 경우에 영아일수록 그러한 능력이 발달이 안 됐을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영아일수록 이러한 그 말은 하지 않지만 환경에 대해서도 또 느끼는 점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8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시지각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지각 중에서 이제 아이들은 생후 몇 개월 후부터 이제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생겨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시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이런 깊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게 깊이 지각인데요. 이 깊이 지각을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어떤 물체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걸 잡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물체가 나한테 왔을 때 이것을 피할 수 있는가? 이러한 능력이 벌써 3, 4개월 정도부터 생겨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깊이 지각이나 아니면은 시 지각을 토대로 해서 특히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이나 물체를 향해서 손을 뻗거나 다리를 뻗거나, 그래서 이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특히 깊이 지각이라고 해서 아이 얼굴에 엄마가 얼굴을 가까이 간다든지 또는 아이 얼굴에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다 준다든지, 이럴 때는 아기가 거기에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면 나름대로 아기 얼굴만으로도 그것을 그 대응해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깊이 지각의 단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깊이 지각에서는 단원 단서라고 해서 한쪽 눈으로 깊이를 볼 것인가, 양쪽 눈으로 깊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아동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18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영화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영화 앞에 요 창문 그림을 찍은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이 창문 그림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은 사진을 영화 앞에다 딱 보여줬을 때 영화가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느껴질지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럴 때 영화가 어느 쪽으로 손을 뻗었을까요? 자, 영화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어느 쪽이 더 가깝다는 것을 영화도 인식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뻗어서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가깝다고 느끼는 겁니다. 시지각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시지각은
이제 절벽 실험을 토대로 해서 아기가 절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절벽을 눈치챌 수 있는 것인가를 같이 이제 깁슨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생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을 어떠한 이제 책상 위에다 놓고 이 아이가 밑에 절벽 있는 것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장치를 했는데요. 이런 장치를 토대로 해서 아이가 밑에 절벽이 있다,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지나가지 못하고 또는 그걸 극복해서 이제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기피지각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기피지각, 시각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피지각에서 그 영아가 자기 부모, 자기 보호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런 위험을 지각을 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 이런 위험을 지각했을 때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 거에서, 그래서 양육자의 그런 양육 태도나 양육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실험의 또 다른 결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을 제가 금방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제 아이들을 책상 위에다 놓고 그 책상 위에 아이들이 기어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실험 과정을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연우와 하느미는 시각배령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까? 시각배령 실험 첫 번째.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일 때 상황. 여기 보시면 아기들을 이쪽 한 방향에다 놓고 유리판을 깔아놓고 그 밑에 절벽이 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앞에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 이러한 위험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실험을 했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우의 발 아래 펼쳐진 시각배령. 실제로는 안전한 유리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무서운 벼랑과 똑같은 상황. 그저 말없이 가만히 연우를 쳐다보기만 하는 엄마의 얼굴. 그런데 이때 연우가 엄마에게 간다. 시각배령이 무서웠을까? 그대로 몸을 뒤로 돌리더니 엄마를 등지고 출발선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실험 결과 엄마의 무표정에 시각배령 통과 실패. 시각배령의 하느미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하느미.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하느미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느미.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령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하느미 역시 시각배령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 되돌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령을 건너기 전 불편함이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령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은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은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는 웃거든요. 애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 자,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잘 보셨나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각 지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특히 내 앞에 이런 공포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영향력 미치는 대상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춰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만큼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 실험을 보셨고요. 185페이지부터 보시면 아기들은 청지각, 출생 이전부터 이미 엄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의 양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못 들을 것 같지만은 그러한 청지각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보시면 혹시 아기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소리가 나는 위치로 얼굴을 돌린다든지 손을 뻗는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경험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이런 그 소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모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성어인데 엄마 목소리인 거죠. 원래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개월 동안 엄마의 목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엄마의 목소리를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생후 5분 안에 그 엄마에 대한 목소리를 아이들이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실험도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영상 보여드린 것 중에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고 같이 감정이입이 된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의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실험을 또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태어날 때부터 청각에 문제가 있던 그런 아기에게 태어난 지 한 2달 정도 된 아기에게 보청기를 끼워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기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Hello.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Yes, you're a little kid.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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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잘 보셨죠, 선생님들? 보시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 엄마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목소리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엄마의 친숙한 목소리가 이제 특히 보면 생후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이제 아기들부터 점점점 이런 그 영아에서 아동으로 또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부모의 그런 자기가 선호하는 억양이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님의 목소리나 부모님의 톤이나 억양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아이를 키워보면서 혹시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선생님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항상 부모로부터 좋은 소리, 고운 소리가 안 나올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든지, 때로는 이제 뭐 화를 내는 목소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아이들의 이제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 엄마의 목소리는 이런 거였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할 때 그런 엄마의 목소리 톤이나 음색들은 이런 거였는데, 어느 날 성장하면서의 엄마의 화난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빠의 좀 이렇게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아동들이 그 부모에 대한 정서가 바뀌는 영향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청지각들은 우리가 많은 주변에 이제 소음하고 구별해서 인간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간의 목소리를 토대로 해서 내가 그 대상자에게서 호의를 느낄 수도 있고 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는데 이 청지각이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언어적인 그런 의사소통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그런 언어소통 중에서 특히 이제 목소리하고 이런 시각적인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런 지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몇 가지의 감각기관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감각 간의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각과 촉각을 연결이 가능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생후 한 달 된 영아가 입으로 경험한 젖꼭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평범한 젖꼭지가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이제 울퉁불퉁한 젖꼭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갈 젖꼭지를 보여줬을 때 만일에 울퉁불퉁한 공갈 젖꼭지를 아기가 경험을 했으면 이거를 더 많이 쳐다보고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자기가 촉각으로 이렇게 분별해냈던 것, 촉각으로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시지각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각간 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경험으로 내가 했던 거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이 일치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불일치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탐색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불일치한 것들 또는 일치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를 아이들을 놓고 이제 계속 실험을 하는데요. 또 하나 시각과 청각을 연결을 했을 때 과연 사람의 얼굴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입 모양하고 그 말소리가 연결이 되는가, 이것도 이제 감각간 지각인데요. 이렇게 시각과 뭐 청각
또는 시각과 촉각 이렇게 다양한 그런 감각기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실험을 해봤을 때 이렇게 연결성에 있어서 영아들의 이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영아들의 이런 감각적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영아들의 이런 감각적인 그런 그 지각 능력을 우리가 또 성인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커다란 영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면 여기 그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자, 아빠가 혀를 내밀었을 때 아기도 똑같이 아빠가 혀를 내민 것처럼 혀를 내밉니다. 아빠가 입을 벌리면 아기도 똑같이 입을 벌리고요. 이제 아빠의 얼굴, 이제 부모의 얼굴, 자기 앞에서의 보이는 성인의 행동을 이제 보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모방 능력도 같이 이미 영아 때부터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방 능력에 따라서 이제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관찰 학습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행동주의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미 출생 후부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방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감촉을 느끼거나 내가 눈이나 시각이나 아니면은 청각적인 그런 지각 능력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각 능력에 이어서 기억 능력으로 넘어갈 텐데요. 보시면은 자,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내가 과거에 몇 살 때까지에 있었던 일을 기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선생님들이 잠깐 이제 멈추시고 내가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일들, 어린 시절의 사건들이 자, 몇 살 때까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은 유치원 정도 때까지의 일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뭐 6살, 7살 정도에 뭐 내가 어린이집을 다녔다든지 유치원을 다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어도 부모하고 같이 성장을 했다든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성장을 했다든지 이제 그러한 기억들 우리가 일화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6살 아주 이제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은 뭐 5살까지 뭐 3살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억력에 대한 조금 또 다른 능력인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최대 기억을 해야 한 4살 정도까지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기억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억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기억에 대한 이제 그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1페이지 보면 기억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내가 뭐를 했고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나한테 어떠한 일을 했고 그런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다못해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혹시 어린이날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생일 때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이런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뭐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년 전 만일에 4월 달에 선생님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걸 기억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 기억 또는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기억에 대한 정보들, 기억하고 연관되는 사건들이 다 소실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지워져 버리기도 하고 장기 기억으로 다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기억들의 이제 파편들이 있어서 그 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거는 특별한 사건하고만 연관이 되어야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생후 초기에 언제 때부터 아이들이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실험을 191페이지부터 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콜리에가 실험을 했는데요. 그림 4-1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 위에 모비를 걸어 놨습니다. 모비를 걸어 놓고 아기가 관심을 보이면은 모비에 손을 뻗는다든지 이제 발차기를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는데요. 자, 생후 3개월 아기들에게 자, 모비를 놓고 발을 차면 모빌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는데 이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얼마만한 기간으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살펴봤더니 8일 정도, 이제 일주일 정도까지 기억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은 8일,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보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서들이 2개월 지나가면 14일 후에 또 3개월 지나가면 28일 후에도 이 모빌하고 모빌에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기들이 내가 이 발을 차면 이 모빌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정 시간 지난 후에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회상한다라고 해서 회상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던 것을 내가 그걸 다음번에 기억을 다시 해낼 수 있는 것이 회상기억인데 뭐 3, 4개월에 했었던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8에서 12개월 후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기억의 발달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통 이제 12개월 넘은 아기들, 뭐 16개월, 20개월 넘는 아기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논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옆에서 이제 놀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도와줄 때, 자, 아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인형 놀이를 한다라고 봅시다. 아기에게 인형을 주면서 자, 인형을 목욕시키자라고 할 때 만일에 그 전에 아기가 자기가 목욕을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엄마랑 같이 그런 인형 놀이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 엄마가 하는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연 모방인데요.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자연 모방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기가 생후 12개월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월 후부터 그 연령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연령이 이제 그 진행하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13개월의 아기들에게서는 한 달 동안의 기억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20개월이 넘어가면 6개월 동안 이제 기억력이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3살 이전의 것은 내가 기억해내지 못할까? 이제 그런 우리가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 의심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가설을 세워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1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고 1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프로이트, 시모크, 커리지오, 넬슨 이제 이런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서의 어떠한 감정적인 것을 이제 원래 그 영아기 초기에는 억압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프로이트가 제시한 거는 무의식적인 측면인데 이 무의식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욕구나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시기라서 요때는 정서적인 갈등이 형성이 돼 있지 않고 특별히 이게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겉으로 표출해 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맞서서 심호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아기 때, 그러니까 3살 이전입니다. 영아기 때에는 언어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커리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인식 개념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고, 뭐 예를 들면 나는 철수고, 나는 영이고, 이런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개념이 3살 이전에는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살 이후, 그러니까 24개월 이후에 자기에 대한 인식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행동을 했고, 내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3살 이전에 있어서는 이걸 누가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했는지 그런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구성이 안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넬슨과 히브시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이제 아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지각 능력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시간적인 그런 개념하고 또 모빌 실험에서 봤듯이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관심 있는 모빌을 내가 발로 찼을 때 저 모빌이 움직였어 라고 하는 이런 인과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지식 구조가 형성이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3살 이전의 영화에 있어서는 기억력이 우리가 표현해 낼 수가 없고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설들로 인해서 그 3살 이전의 영화들은 이제 기억 상실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억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같이 학습을 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2차 시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1차 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